네, 오늘 수능특강 사회문화 02파트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는 수능특강 독서 118페이지 피시면 되시고요. 사회문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독해 방법 어떻게 진행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먼저 문제점이 이야기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해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린 게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 뒤에 그 문제점만 짚고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뭐 해결책, 대안, 방안 등이 나와야 된다 했었죠. 그래서 문제점이 나왔다 하면 이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 혹은 방안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통 이런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문제점이 많냐면 사회 현상이나 아니면 제도 아니면 뭐 정책 등에서 얘기 나오고요. 그래서 뭐 법지문이라고 하면 어떤 법이 있는데 이 법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한계가 있다. 이라서 이러한 한계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게 많고, 또 경제 지문이라 하면 경제 지문도 사회에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과연 이거에 대한 해결책, 대안,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문화 지문을 읽으실 때는 문제점이 나왔다 하면 여기에 강하게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혹은 이 글을 쓴 작가의 견해, 주장, 뭐 관점, 대안, 방안 이런 것들을 꼭 찾아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결책과 방안에는 뭐 관점, 견해, 주장 이런 것들이 꼭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비슷한 얘기지만 좀 다른 느낌을 갖고 있는 게 어떤 한 사람 혹은 한 이론의 견해, 주장에 한계부터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한계는 뭐 다른 말로 뭐 문제점이라 할 수 있죠. 어떤 뭐 A라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고 어떤 A라는 사람이 어떤 견해를 펼쳤고 그다음에 어떤 B라는 이론은 이러한 견해, 주장,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견해와 주장에 대해서 한계,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 뒤에는 작가만이 생각하는 뭐 새로운 방안이나 해결책 등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어떤 A 사람이 말한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비판해서 그걸 보완한 C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이런 것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안, 대안 등고 같이 나오니까 이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회문화 2파트인데 이것도 먼저 문제부터 보시면서 과연 어떤 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보시면, 일단 1번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뭐 보이는 게 이민자에 대한 얘기가 많죠. 그래서 이거는 좀 이민자와 그다음 임금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글은 이민자와 어떤 임금에 대한 관계 혹은 뭐 영향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겠구나라는 걸 먼저 짐작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2번에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은 건 이건 쉽게 말해서 그냥 내용 일치 문제죠. 이 내용이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내용, 그러니까 이민자와 관련된 문제는 어떤 이유로 처음엔 쟁점이 있는가 이거가 본문에 있는지에 대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번에 가를 적용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가 부분을 먼저 읽고 보기를 잘 적절하게 적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 4번에 윗글에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기억은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대체관계. 그래서 대체관계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보시고 4번 문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문 같이 읽어보면 첫 번째 문단입니다. 첫 번째 문단 읽어보시면 이민은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 아까 우리 1번 문제에서 봤을 때 이민, 임금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키워드 이민 잡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고요. 이민이라는 거는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많은 나라에서 이민자와 관련된 문제가 첨예한 사회적, 정치적 쟁점이 되곤 하지만 이러한 쟁점의 근본적인 이유는 종종 경제적인 데서 찾을 수 있다 했는데 문제점이 나왔죠. 이민을 하는데 이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사회적, 정치적 쟁점이 또 중점이 되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데 있다. 그러면 지금 이 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민에 관한 문제 중에 경제적인 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장 대표되는 논리는 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노동 공급을 늘리면 그 결과 임금이 하락하여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추론이다 해서 지금 문제점이 나왔죠. 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공급하게 된다면 그 결과 임금이 하락하게 되고 그럼 기존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살던 사람들이 이제 이민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경제적 상황은 악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돈을 더 못 버니까 악화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임금이 하락할 것이라는 추론의 근거는 해서 이제 위에서 이런 문제점인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문제점을 얘기를 했냐면 하면서 이유를 말해주죠. 임금이 하락할 것이라는 추론의 근거는 이론적으로는 노동 수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노동의 공급이 늘 때 사업자의 수요가 없다면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노동의 공급이 늘어나게 되더라도 수요가 적다면 이거는 고용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고용되기를 희망하는 인원이 많아지면 그들을 더 낮은 임금으로 고용하고자 할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조금이라도 싸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더 삭게 하겠죠. 왜냐하면 사업주는 어떻게든 이런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자신의 이익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인원이 많아진다는 거는 공급이 많아진다는 거죠. 더 낮은 임금으로 고용하고자 할 것이다. 고용이 늘어날수록 추가되는 노동력이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업주가 고용을 늘릴 때 더 낮은 임금을 제시하는 배경이 된다. 그러니까 고용이 늘어날수록 추가되는 노동력이 생기잖아요. 이러한 노동력이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가 감소한대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막 많아지면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생산에 더 기여를 열심히 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더 사람들이 그 열심히 하는 일하는 정도, 기여하는 정도가 줄어든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는 고용을 늘릴 때 더 낮은 임금을 제시한다라는 거죠. 노동력의 생산 기여 정도가 임금에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민자가 유입된 지역의 임금이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민자가 유입된 지역에서 임금은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하지만 그러나라고 했죠. 지금 위에서는 이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건데 막상 현실에서 보면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현실에서는 반대의 현상이 관찰되기도 한다. 이민자가 유입되는 지역의 임금이 오히려 상승하는 것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론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인원이 많아지면 더 낮은 임금이 되는 건데 막상 현실로 돌아오니까 현실에 보면 현실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임금이 오히려 상승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죠. 이는 이민자가 유입돼서 임금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임금이 상승하는 지역에 이민자가 유입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얘기하는 게 이민자가 생겨서 이 이민자로 인해서 임금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임금이 상승한 지역에 그 이민자들이 이렇게 들어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상승하는 지역에 이민자가 유입된 결과를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민자 유입이 임금을 하락시키는 것이의 인과관계는 이민자 유입 정도와 임금 추세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지 보는 것만으로는 밝혀낼 수 없다 라고 해서 지금 한계점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민자 유입이 과연 임금을 하락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는 밝힐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한계가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한 뭐 해결책 혹은 대안, 방안, 견해, 주장, 관점이 나와야 되겠죠. 이민자 유입과 임금 변화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한 가지 방법이 이중차중법 사용이 돼요. 그러면 가에서는 지금 이중차중법에 대해서 얘기할 테니까 뒤에 있는 3번 문제는 이 이중차분법을 사용하는 게 나오는 거겠죠. 이중차분법은 이민자 유입이라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나타났을 임금 변화와 이민자 유입 전후의 실제 임금 변화를 비교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이민자 유입으로, 그러니까 유입 후에 임금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민자가 유입되지 않았더라면 과연 임금 변화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식으로 두 가지 케이스를 비교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민자가 유입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임금이 상승했을 때랑 뭐 이민자가 유입됐을 때 이렇게 비교를 한다는 거죠. B에서 A를 빼는 것인데 이제 B에서 A를 뺀다는 거죠. 각 임금 변화인 A, B 역시 뒷 시점의 임금에서 앞 시점의 임금을 빼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빼는 방법이 중첩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중차중법이라 부른다. A를 통해 이민자 유입 외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가 측정되기 때문에 이민자 유입 전후의 임금 변화인 B에서 A를 빼면 이민자 유입이 임금에 미친 순효과를 가려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이민자 유입 혹은 뭐 물가 상승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경제 악화, 그러니까 영재 위기 뭐 이런 등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얘네들로 인해서 임금이 하락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B 경우라면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민자 유입 케이스를 빼는 거죠. 요인을 빼는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 경제 악화, 경제 위기 뭐 이런 등 이걸로 인해서 임금 악화가 하락이 일어나는데 이걸 뺀다는 거죠. 이렇게 샵. 그럼 얘 이민자 유입만 남았으니까 이민자 유입이 과연 임금에 진짜 어떠한 영향을 줬을까라는 식으로 지금 본다. 이게 이중차중법 이야기인 거죠.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이제 이중차분법을 사용하는데 어려운 점은 A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제 어려운 점이 나왔으니까 한계에 대해서니까 이거를 과연 A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는 이중차분법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이민자 유입이 없을 것이라는 가상 상황에서 임금의 변화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했기 때문에 이 가정한 거에 대해서 값을 확실하게 정할 수가 없겠죠.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 그 얘기하는 거죠. 많은 학자들이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대규모 이민자 유입 사례를 대상으로 실증 연구를 했는데 A를 구하기 위해 대체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해왔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죠. 첫 번째는 이민자 유입 지역과 특성이 비슷하지만 이민자가 유입되지 않은 지역의 임금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민자 유입 지역에서 유입 전후 기간에 상응하는 가까운 과거 기간 전후의 임금 변화를 이용한다라는 거죠. 둘째 방법 같은 경우는 예컨대 이민자 유입 직전의 기준인 X가 있고 직전이에요. 유입되기 전이죠. X의 1년 전인 Y, X의 1년 후인 Z를 하면 A는 Y에서 X로의 임금 변화를 측정하고 있는 거고 B는 X에서 Z로의 임금 변화를 본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X라고 있다고 하고 Y, Z가 있는데 얘는 1년 전이고 얘는 1년 후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A, 여기까지가 B 그래서 B 빼기 A를 한다. 이게 지금 두 번째 방법에 대한 얘기였죠. 이중차분법을 사용한 연구들의 결과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하면서 또 이것도 한계를 보여주고 있죠. 이 중 202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데이비드 카드 등이 쿠바의 정치 변혁에 따른 미국으로의 대규모 이민에 대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민자 유입이 현지인의 임금에 미친 영향은 전반적으로 매우 작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민자 유입이 과연 임금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 해서 봤더니 2021년에 했던 연구에서는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했으니까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첫 번째, 이민자가 유입된 지역에서 노동 공급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구가 늘고 소비 규모도 커져서 노동 수요도 증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늘어났다는 거죠. 인구도 늘고 소비 규모. 그러니까 당연하겠죠. 이민자가 오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돈만 벌고 돈을 안 쓰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그 지역에서 돈을 쓸 테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더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더 공급을 많이 하고 또 수요도 더 많이 늘어난다 그런 거겠죠. 즉 소비 증가에 따라 노동이 필요한 일자리도 늘어나기 때문에 노동 공급이 증가로 임금 하락 압력이 어느 정도 상쇄되는 것이다 라는 거고, 두 번째입니다. 이민자가 유입되면 대체로 저임금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데 이 경우 노동을 대체하는 기계의 도입이 지연되어 노동 수요가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이민자들이 보통 대부분 고임금, 그러니까 높은 임금을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되게 낮은 임금을 부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임금이 증가하면 이 경우 노동을 대체하는 기계의 도입이니까 기계를 쓰는 것보다 사람을 쓰는 게 사업자한테는 더 싸니까 기계를 조금 더 별로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계의 도입이 지연되어서 노동 수요가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거고,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 기계가 더 일찍 더 빨리 진행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종종 발견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임금이 너무 높으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기계를 쓰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이제 사업자한테 들겠죠. 왜냐하면 최대한 비용을 깎아야 되니까. 네. 그 다음 세 번째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민자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 일부 현지인은 이들을 관리하는 직책으로 승진하여 저임금 노동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 방식이 재조직되면서 현지인의 평균적 임금 수준은 오히려 향상될 것이다 라는 거고, 즉 이민자와 현지인 간의 노동 공급에서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민자가 오게 되면 이 일하고 있었던 현지인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 자리를 이민자가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민자가 오게 되면 현지인과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관계가 된다는 게 지금 이 그래프의 맨 마지막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사회문화 3파트 보도록 합시다. 페이지는 12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먼저 문제를 보시면서 중심 화제가 무엇인지 얘기를 해봅시다.
문제 1번에 윗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서술 방식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서술 방식 문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자신이 서술 방식이 좀 많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같은 경우는 중심 화제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문단에서 만약에 뭐 사승훈에 대한 소개를 해요. 그럼 두 번째 문단에서는 사승훈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서는 사승훈의 단점을 얘기하고, 그다음 네 번째 문단에서는 사승훈의 사승훈에 대한 보완해야 할 점. 그래서 만약 이런 식으로 글을 얘기하고 있다면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사승훈에 대해서 소개한 후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것까지는 맞게 볼 수 있겠죠, 서술 방식. 근데 그러나 사승훈에 대해서 통시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혹은 사승훈과 그와 유사한 개념들로 하여금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이건 틀렸죠. 왜냐하면 사승훈에 대해서 통시적으로 한 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얘기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얘기는 없었고 오히려 첫 번째 문단에서 소개를 하고 두 번째 문단에 장점 얘기하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단점을 얘기하고 네 번째 문단에서 보완해야 될 점을 얘기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사승훈과 그와 유사한 개념들로 하여금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첫 번째 문단부터 네 번째 문단까지 사승훈과 유사한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교도 없었죠. 근데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서술 방식 문제에 대해 좀 어려움을 갖고 있다면 각 문단별로 중심 화제가 무엇인지 찾는 게 꼭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윗글을 이해한 내용을 적절히 아는 건데 이거 역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이것도 내용 일치 문제 보시면 되는데 국가 신용, 정부 부채, 연금 부채, 부채, 재원 부족, 공적연금, 국제 비교, 정부 부채. 지금 1번 선지부터 2번 선지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거가 부채에 해당하는 단어였죠. 부채라는 건 이제 빚 얘기하는 건데 이 빚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지문은 어쩌면 부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거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이 국가 채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지금 앞에 우리가 2번 문제에서 이거는 부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했는데 지금 3번 문제는 채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채랑 채무랑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부채, 채무에 대해서 이 글은 이야기하고 있구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거는 본문 읽고 보기 읽으시면 되고요. 5번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이 수행한 학습 활동의 일부이다. A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 이것도 본문 다 읽으시면 되고 6번 어휘 문제는 그때그때 읽으시면서 문제 푸셔도 되는데 일단은 우리 문제 1번부터 5번 보면서 6번까지 보면서 이 지문의 중심 화제는 부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이 점 파악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단부터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단 보시면 정부가 조세 수입 등에 비해 지출을 많이 하는 경우 개인이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부채가 생긴다.
일반적으로 부채는 갚아야 할 금액으로 표시된다. 이러한 부채를 갚는 것은 부채 상환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부채를 제때 상환하지 못한다면 국가 신용이 크게 훼손되고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활동 전반이 마비되어서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므로 부채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다. 해서 첫 번째 문장에서는 부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죠. 그럼 이제 마지막 문장에서 부채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책임이다 했었으니까 그 다음 문단에서부터는 뭐 부채를 어떻게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거는 무슨 내용인지, 그 다음에 왜 정부가 이렇게 중요하게 부채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해야 되는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거 먼저 추론하시면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어느 정도의 부채가 적정한 수준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는 그럼 부채가 적정한 수준이 어느 정도로 관리가 되는 건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개인의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해당 개인의 연간 소득 금액 대비 상환하는 원금 및 이자의 연간 합계 금액이 일정 비율을 넘을 수 없도록 정부가 규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1년 동안 얼마 버는지 그 1년 동안 버는 금액에 맞춰서 이 사람이 대출을 하는 이 돈을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 비율을 정해놨다는 거죠. 부채 상환의 부담이 소득 범위 내에서 관리되도록 하는 의도를 가진다라는 거. 왜 이렇게까지 하냐 했더니 개인이 부채 상환의 부담이 그 사람이 벌 수 있는 소득 범위 내에서 관리하려는 의도다라는 거죠. 이와 유사하게 정부 부채 규모의 적정성 판단에 흔하게 쓰이는 기준은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의 비율이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은 뭐냐 했더니 국내 총생산이란 거는 국가 안에서 일정 기간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의 합으로 그러한 생산의 대가는 궁극적으로 국가 차원의 소득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건데 똑같은 얘기 비슷한 거죠. 개인의 경우에는 1년 동안 이 사람은 얼마나 버냐는 거고 정부가 1년 동안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얼마나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느냐 그 얘기하는 거죠.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서로 다른 국가의 정부 부채 적정성을 비교하는데 유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국내 총생산 대비로 하는 게 왜 어떤 점에서 더 유용하다 했더니 서로 다른 국가에서 이 나라는 정부 부채가 어느 정도로 있는지 적정한지 비교하는데 유용하다 이고요. 그럼 이제 지금 위에서는 국가가 어떤 한 국가 정부가 어느 정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했는데 그게 국내 총생산과 관련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문단의 끝에서는 국내 총생산 이런 국가 부채로 다른 나라끼리 비교를 하는데 유용하다 했었죠. 그러면 이 유용한 게 어떻게 유용하게 쓰이는지 세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겠죠. 국가 간 정부 부채의 규모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채의 개념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필요하다. 그렇죠? 다 나라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제 전 지구적인 국제적으로 기준을 딱 정해야 된다 하는 건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통화기구 IMF의 기준에는 세 가지 범위의 정부 부채 개념이 제시되었다 했으니까 이제 이러한 세 가지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죠. 첫 번째는 국가 채무입니다. 국가 채무 아까 몇 번이었죠? 3번이었나요? 3번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 국가 채무에 집중해야 되면 국가 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기금상 빚으로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부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적으로 갚아야 되는 게 국가 채무라는 거고, 두 번째로 다음으로 국가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산한 것이 일반 정부 부채라 부른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포함해서 넓은 의미의 정부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 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얘기하는 거였는데 여기에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합쳐서 채무를 계산한 게 일반 정부 부채라는 거고, 우리나라의 비영리 공공기관은 300개가 넘는데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일반 정부 부채,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부채를 공공부문 부채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국가 채무는 중앙정부와 국가 채무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였고, 이게 또 다른 말로 지방정부였고, 그 다음에 일반 정부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까지였는데,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부채라는 거는 여기에 여기다 쓰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그 다음에 비영리 공공기관이랑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비금융 공기업까지 다 합친 게 공공부문 부채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한국전력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60여 개의 비금융 공기업이 있다. 금융 공기업의 부채는 이상의 어느 개념도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게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어디에도 추가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일반 정부 부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 공공부문 부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 비금융 공기업을 포함하는 건데, 금융 공기업의 경우에는 어디 부채에도 추가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중 국제협력개발기구 OECD 등에서 집계하여 국제 비교에 쓰이는 개념은 일반 정부 부채로, 일반 정부 부채는 위에 서 있는 게 중앙정부, 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친 거였는데, 정부 부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의 쟁점 중 하나는 공적연금의 충당 부채 포함 여부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관점이 더 갈리게 되는 거죠. 자, 국가끼리 부채를 비교하려고 국제적인 그 비교가 필요한데, 이때 어떤 부채를 쓰냐 했는데 일반 정부 부채를 쓴다. 그래서 일반 정부 부채를 하려 했는데, 그러면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어떻게 산정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 중 하나가 공적연금의 충당 부채를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는 건데, 공적연금이라는 게 뭐냐 했더니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 있는데, 연금 지급은 지급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한 특징이 있어서 미래에 발생할 연금 금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산정하는 것이 충당 부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충당 부채를 포함하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대해서 쟁점이 있는데, 이 충당 부채가 뭐냐 했더니 공적 연금이라는 거는 연금 자체가 지급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래에 발생할 이런 부채를 현재로 계산하는 게 충당 부채다 얘기하는 거죠. 공적 연금의 충당 부채 중 국제통화기금, 이건 IMF였죠. IMF 기준의 일반 정부 부채로 포함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다. 공무원과 군인의 경우 국가가 고용 주체로서 고용 계약을 체결해서 연금 재원이 부족할 경우 국가가 부족한 부분을 해소할 의무가 있음이 법률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이다라는 거고,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같은 공적연금의 충당 부채를 공개는 하지만 대부분의 명시적으로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은 상황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거 그냥 충당 부채 포함하면 되잖아 했는데, 충당 부채는 공무원연금이랑 군인연금이 있는데 이걸 그냥 추가하면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많은 나라들이 이거 충당 부채 공개는 할게, 근데 대신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시키진 않을게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거지? 또 혹은 왜 포함해야 되는지 얘기가 나오겠죠. 그 다음 문단 보시면 공적연금의 충당부채를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해야 한다고 하는 근거는 주요 비교 대상인 선진국의 경우 연금 개혁 등으로 재원 부족의 문제가 심각성이 감소한 데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그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공적연금의 충당 부채가 미래의 연금 수입이나 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으로 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데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될 경우 불필요하게 정부 부채가 너무 커 보일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충당부채를 안 넣냐 했더니 충당부채는 어찌됐건 이게 수입이나 수익으로 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데 얘네들을 그러니까 부채가 진짜 부채가 아니라는 거죠. 얘네가 어찌됐건 수익이나 수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이 완화될 수가 있는데 이 충당부채를 일반 정부 부채에 추가하게 된다면, 포함하게 된다면 저 나라는 진짜 부채가 많구나 라는 식으로 너무 커 보일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한 것과 함께 국민이 정부 부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접하여 국정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민주국가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회문화 3파트였습니다.